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첫 초음속 전투기인 만큼 다양한 성능 개발에 신중을 기하며 성공을 거듭해왔습니다. KF-21 보라매는 23년 1월 처음으로 남해상공에서 초음속 비행을 성공하며 극한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는 아음속보다 세밀한 동체 설계가 필요하고 첨단 장비도 갖춰야 하는 만큼 개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라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멋지게 세계에 공표한 것입니다. 현재 이어지는 시험비행은 일반 조종사는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는 종류입니다. 시험비행을 진행하는 조종사들은 극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거의 0에 가깝게 줄여 동체가 균형을 잃게 한 후 다시 속도를 올렸을 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본다거나 엔진이 과열돼 꺼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공중에서 엔진을 껐다 켜기도 하고 항공기를 지상 3000m 상공에서 순간적으로 150에서 300m까지 하강시켜 자동 상승 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비행기를 몰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의 안전을 담보로 비행하며 KF-21 전투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전투기의 개발이 끝나가는 지금 시험비행 횟수 2000여 회를 착실히 채워나가는 우리 조종사들에 대해 경외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한국의 상황을 본 KF-21 사업 초기 해외 전투기 개발 유수업체는 KF-21 전투기 개발 계획을 기적에 기반한 일정이라고 할 만큼 무리한 계획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지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많은 외신들이 경과의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전투기 선진국들도 신형 전투기 개발 착수 후 전력화까지 15년 이상이 걸리는데 대한민국의 개발 계획은 10년 안팎으로 현재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개발 상황이 일정에 맞춰 완벽히 성공할 경우 선진국들보다 짧은 기간에 개발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대파의 목소리를 이기기 위해 외부 세력의 음해를 저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피말리며 개발을 성공해왔습니다. 이제는 6세대 전투기 기반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어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스텔스부터 국산 엔진까지 한국산 전투기를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스텔스 기술이 차근차근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형 보라매 전투기는 4.5세대급 블록1의 성능을 최종 개량 중인데요. 더불어 2028년까지 완성될 KF-21 블록2에 대한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스텔스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새로운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 공식적인 연구 자료를 발표하자 그제서야 다들 놀랐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한 세대를 건너뛰고 너도나도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라는 영역에서 이게 가능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가가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는 현재 방산시장에서 4세대, 5세대부터 차근차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5세대, 6세대급 미래 첨단 기술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차근차근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이 이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제20 전투기 기술 수준을 자화자찬하며 최근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더니 이제는 KF-21 전투기 이륙 비행 과정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발전해온 한국의 기술 성장으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급격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연일 만들어내는 기적같은 성과의 군사 부분에서는 세계 최강이 확고한 미국조차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인민일보와 일본 대형 우익 언론인 요미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술 발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산 전투기 기술력을 훔쳐온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메이지 유신과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을 거치며 국가 자체가 부유해졌지만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절로 인해 피폐해졌습니다. 일본은 그 시절 한국으로 인해 전쟁 특수 등 수혜를 입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전투기 발전 속도를 운운하며 기술력이 뒤처진다고 비웃었습니다. 특히 전세계가 6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돌입하는 지금 한국은 이제야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것조차 단번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4.5세대부터 만드는 모습이 우습다며 역시 전투기 후진국답다고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일본은 본인들은 기술을 축적해 이미 6세대 전투기인 F3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엄청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개발하려는 6세대 전투기는 계속해서 실패를 이어왔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여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GCAP에 발을 들였지만 세 나라가 모인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영국과 이탈리아에게 기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던 것은 아니란 생각이었다고 일본 내의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했죠. 일본이 개발했던 4세대 전투기는 F-16의 카피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능이 F-16과 비슷하거나 떨어졌지만 가격은 F-16 전투기의 3배가 넘었죠.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한 유로파이터 역시 생산 중단 위기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는데요. 냉정한 현실을 보았을 때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도 개발 못해본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자고 모인다고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실제로 결성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GCAP의 전투기 개발 현황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GCAP에서 하차하게 된다면 아무런 성과도 나지 않은 프로젝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예산을 남은 국가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GCAP에 참여하기 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F3의 개발 비용은 무려 50조 원 이상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일본은 해당 예산을 줄이고 영국과 이탈리아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개념 확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6세대 전투기는 개발 기간 내에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심지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의기투합한 국가들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 개발도 못해본 국가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곳은 단지 미국 정도인 것이죠. 심지어 엄청나게 높은 가격도 일본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영국과 협력하여 최첨단 엔진을 탑재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들더라도 일본 공군 내에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상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에서는 F3 전투기에 50조 원의 국방 예산을 포함했습니다. 일본은 F3 전투기 100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F3 한 대당 개발 비용이 무려 5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의 F-22 전투기의 가격도 가장 고점을 찍을 때가 3,700억 원이었는데 일본의 전투기가 그 성능을 상회하지 않는다면 일단 수출은 고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전투기 특성상 가격이 더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상황만 보아도 이 주장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무기체계를 형성할 때 생산량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최대한 가격을 낮추며 좋은 무기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의 무기는 대부분 엄청난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좋지도 않습니다. 가격은 최고급이지만 성능은 세계 평균 정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상당한 출혈이 뒤따를 것이고 이것으로 수출이익까지 바라긴 힘듭니다. 현 상황에서는 일본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부정적입니다.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아직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과거 일본의 F2 전투기도 한국의 KF-21처럼 독자 개발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이 40% 이상 분담하여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F-16 전투기를 바탕으로 일본의 상황에 맞게 개량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정도이죠. 게다가 미국에게 요구했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비행 제어 기술을 받지 못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며 일본 내에서도 비난받았던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FA-50 경공격기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자체 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개발하는 KF-21 전투기의 경우 미국 및 유럽 부품을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기체 설계부터 성능 개량까지 한국 혼자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한국은 최첨단 기술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게 기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일본은 정작 최첨단 기술 개발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6세대급의 주요한 전력 중 하나인 무인기 개발인데요.
사실 일본은 2016년부터 무인항공기에 대한 개념 확보를 하는 등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아 기술 발전은 답보 상태입니다. 미국조차 일본의 기술적 답보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국산화와 미국제 수입으로 의견이 갈릴 만큼 무인기 분야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결국 일본 내의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일본의 무인기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무인기 기술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으며 스텔스 유인기와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지난 시절을 스스로 극복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발판은 오래전부터 닦아왔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루페인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을 진행하여 200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산화했던 기술은 대한민국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KF-21 보람에 탑재되는 스텔스는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 덕분에 피탐지율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KF-21 전투기를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4.5세대급인 KF-21 블록1 전투기만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블록1의 경우 무장체계를 주요하게 다루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5세대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5세대급 전투기인 F-35 전투기와 비교해보아도 스텔스 성능은 아쉽죠. 하지만 이 말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닌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손꼽히는 스텔스기인 F-21 랩터나 F-35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지, 주요 군사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뛰어난 스텔스기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해낸 스텔스 소재는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도 협력을 요청할 만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블록2에 적용시키기 위해 꾸준히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한국이 5세대의 벽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부정적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근래 한국에서는 스텔스 기술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레이더 전파를 수신기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박쥐가 초음파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이를 속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텔스 설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 스텔스기가 곡선 형태를 유지하면서 레이더를 수신기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역시 레이더 탐지면적인 RCS 시험을 이용해 스텔스 발현에 가장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스텔스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 즉 컨포멀 안테나의 형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투기 선도국들에선 그동안 스텔스 형태의 컨포멀 안테나에 대하여 해외 수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마침내 우리 연구진들의 손으로 직접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전투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형 컨포멀 안테나란 전투기 등의 기체 표면을 따라 안테나를 밀착시키는데, 컨포멀 형상을 만들게 되면 적의 레이더파가 아군 비행기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와 레이더 반사면적 RCS가 작아지면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KF-21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기존 무기체계에서 쓰던 통신장비도 안테나의 형상만 바꿔서 스텔스 무기체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 초음속 비행을 해냈고,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전투기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이고 설계된 항공기 레이더 반사면적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정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주변국의 시기 질투는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우리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컴팩트 레인지 시설까지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F-21 스텔스 버전인 블록3 계획까지 모두 공개되었으며 항공엔진 기술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엔진 기술과 스텔스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향후 스텔스 무기체계를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공식적인 발표가 진행되자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수치가 낮을수록 스텔스성이 높다고 하는데 KF-21 전투기를 살펴보면 두 개의 수직 및 수평 꼬리날개는 모두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다이아몬드 모양 주익은 RCS 값은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꺽쇠 모양의 공기흡 입구, 반매립식 내부무 장창도 스텔스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자면 KF-21 전투기는 현재 80% 이상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데 특히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RCS도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텔스 형상은 정면 레이더에서 가장 작아 보이고 후면이나 측면에서는 레이더에 조금 더 쉽게 포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것을 스텔스 성능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상대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특수 도료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페인트라고 불리는 램이라는 도료를 발라야 하죠. 램은 흑색 탄소 분말, 미세 철 입자를 함유하고 있어 레이더 전파 흡수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스텔스 도료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냈는데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램이 아닌 다른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내 세계 방산계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것은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우리 한국은 2014년부터 메타물질 연구에 9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메타물질은 자연계의 대부분의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레이더 전파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메타물질은 램보다도 더욱 뛰어난 흡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더의 주파수는 정말 다양한데 램에 비해 무려 5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훨씬 폭넓은 대역의 파동을 모두 흡수하여 스텔스 성능 자체가 확연히 우수해지는 것이죠. 대한민국 군사 분야 메타물질 연구팀에서는 파동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레이더 또한 파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은 파동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스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해저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장비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병용 스텔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투명망토가 되는 셈인데요. 적군의 눈에 직접적으로 띄지 않는 이상 레이더가 우리 국군을 잡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유일무이한 세계 최고의 기술이죠. 관련 특허만 해도 국내에서 364건, 해외에서 165건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 관계자와 기술 과학자들은 대한민국이 KF-21 스텔스 성능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고 있으며 한국 전투기가 5세대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이러한 기술적 우수함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한국의 교체 소유만 총 170대가량이며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잠재 고객층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최소 300대 이상의 수요가 확보되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출이익으로 생긴 자본력을 바탕으로 6세대급 전투기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6세대급 기체 진화를 위해 필수적인 무인기 개발이 한창입니다. 무기체계 및 지휘 통제체계 간 실시간 연동을 위한 통신 링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성능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바로 현재 개념 연구를 통해 진행해 오고 있는 무인 스텔스기로 궁극의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 특징인 것입니다. 이를 따라 유무인 링크까지 개발하며 현대를 연동한 정찰 및 타격 임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며 이미 6세대 전투기가 추구하는 방향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미국 군사 매체에서는 한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 체계로 진화할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는 주제의 보도가 몇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를 제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끈기와 개발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올해 하반기 스텔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6세대 이상으로 진화하는 KF-21 블록 3 장기 개발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져 우리의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